처음 하는 것은 다 뭐든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경험, 일정이 계속 지연됐던 거죠. 일정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고 촉박한 시간, 근데 옛날 방식으로 설계를 하느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겠다. 유일한 방법은 혁신. IT 기술과 융합을 해가지고 사람이 수작업을 했던 부분을 자동화 좀 시켜보자.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전할 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부르는 뛰어넘어 뭐 각종 데이터를 입수해가지고 노트북에다 잔뜩 담아왔습니다. 데이터를. 그 가방을 소매치기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화살처럼 가는 비행기 편이 있었지만 오는 비행기 편은 예약을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만큼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훈련기의 상세 설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공군 항공사업단에 근무하시며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관리하신 고재일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재일입니다. T50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형상 관리를 주관해 오신 이수천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천입니다. 오랫동안 한국항공에 근무하시며 T50 고등훈련기 개발에 참여하신 박용곤 팀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에 근무하시며 T50 고등훈련기 개발과 수출기 개조 개발에 참여해 오신 송정원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정원입니다. 이제 우선 오늘 네 분과 함께 이제 알아볼 내용에 대해서요. 기본적인 개념을 한 가지씩 점검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재일 대령님. 네. T50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 사업은요, 여러 가지로 이 국내 최고 기록을 많이 갖고 있는 이 항공기입니다. 이제 군이 관리하고 업체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 방식에서 이 T50이 역시 첫 사례가 되는데요. 주체 업체인 한국항공도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이나 어떤 새로운 것들 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사업을 관리하는 공군 역시 이 막중한 이런 임무를 빈틈없이 또 이게 이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진적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늘 이 통합 사업관리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IPT, 그 인테그레이티드 프로덕트 팀을 줄여서 이렇게 좀 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선 IPT의 운영 개념부터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IPT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가 인테그레이트 프로덕트 팀에서 통합 생산팀, 또 한 가지는 인테그레이트 프로그램 팀에서 통합 사업팀 이렇게 나누는데 대규모의 연구개발 사업들, 통상 한 500~600명 이상의 사업이 관리 인력이 필요한 것은 인테그레이트 프로덕트 팀에서 사업 관리에서부터 개발 참여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소규모 획득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에서는 인테그레이트 프로그램 팀에서 유럽 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T50 사업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 통합 생산팀 같은 인테그레이트 프로덕트 팀의 개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약 10억 가까운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고, 두 번째는 개발업체가 군용 항공기에 대한 이해와 개발 경험의 부족이 하기 때문에 군이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겸해서 해야 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통합 생산팀의 개념인 인테그레이트 프로덕트 팀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 공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개념을 한국 공군에 맞게 도입한 것입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제 업체는 업체대로 또 공군은 공군대로 또 새로운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걸 좀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좀 쓰고 기본적인 운영 개념에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IPT에 관련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송정원 팀장님.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착륙 장치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눌 텐데요. 역시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항공기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요. 이 착륙 장치 역시 굉장히 이 까다로운 기준을 거쳐서 선정이 될 텐데요. 이 TOC 같은 고등 훈련기 특히 어떤 성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까? 예, 그 통계적으로 보면 항공사고의 절반 정도가 이착륙 시에 발생을 하고요. 이착륙 시에 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착륙 장치입니다. 그만큼 항공기 안전에 중요한 요소긴 한데 착륙 장치의 핵심적인 성능이라고 보면 역시 그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약간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여객기 타고 내릴 때 뭐 부드럽게 내리는 경우도 있을 때만 기상이 나쁘고 할 때 가끔 쿵 하고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쿵 하고 내려도 상당히 기분도 나쁘고 불안하기도 한데 그 정도가 저희가 볼 때는 한 여객기 같은 경우가 보통 쿵하게 찍어도 한 초속 1m 정도 속도로 봅니다. 그런데 여객기나 전투기급은 최대한 3m, 초속 3m 정도로 찍어도 그 하중을 흡수할 수 있게 설계하는데 저희는 고등훈련기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익숙한 조종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타는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센 충격이 와도 버틸 수 있게 착륙장치를 설계됩니다. 숫자적으로 한 4m, 초속 4m 정도가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면 물체를 한 1m 정도에서 자유낙하시킬 때 땅에 닿는 속도인데요. 감히 여러분들 1m 정도면 뭐 그냥 사람이 뛰어내려도 아무 별 문제 없지 않니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 몸의 반이나 되는 다리가 지탱할 때 얘기고 예를 들어서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1m를 수직으로 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 충격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TOC 같은 경우가 무게가 약 2톤 이상이 나갑니다. 그런 정도에서 1m로 자유낙하하면서 땅에 닿는 속도를 버티게 착륙 장치를 설계하는 게 핵심 요소인데 이게 전투기나 여객기 대비해서 이런 학생들의 어떤 미숙련도를 고려하게 되면 최소 70% 이상 그 능력이 좀 더 좋아야 됩니다. 조건은 중량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다고 그만큼 70% 늘리지 않는 상태 내에서 최소한의 증가해서 그런 정도로 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게 착륙 장치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모든 항공기가 뭐 착륙 장치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고등 훈련기에 있어서의 훈련 조종사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요하고 또 그 세심하게 좀 봐줘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겠는데요. 이제 그 중요한 착륙지를 선정하고 장착하는 뭐 뒤 이야기 잊지 못할 이야기를 많다고 하니까 그것도 잠시 후에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이수천 수석연구원님, 그러니까 TOC는 이제 동시공학이 적용된 이게 최초의 전투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시공학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 이전에 해오던 그 수작업을 기준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앞공정이 끝나면 뒷공정을 진행할 수 있고 앞공정의 정확도가 확실해야 뒷공정을 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컴퓨터 환경이 전체 깔리면서 시작 자체를 컴퓨터로 모든 걸 그리고 현실감 있게 실감나게 컴퓨터 화면으로 모든 걸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시제작을 하는 생산이나 그 다음에 군수 지원을 하는 ILS 쪽도 동시에 전부 다 이 설계가 시작되면 전부 다 접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마다 동시에 자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에서 이 전체적인 공학을 하는 제작을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발달을 했고 그런 걸 저변으로 해서 이제 설계, 제조, 군수 지원이라는 이 3박자가 동시에 함께 출발해서 서로의 문제를 그 후공정이 악공정을 도와주고 악공정이 후공정한테 빨리 넘겨주는 이런 것을 서로 같이 출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는 이제 하나의 그 서버 시스템이나 하나의 그 컴퓨터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사실 알겠지만 컴퓨터로 3차원을 묘사를 하면은 현장에 가는 건 수고로움은 안 해도 되고 컴퓨터에 또 현장에서 실제 현물로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을 직접 컴퓨터로는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구석구석을. 이렇게 현장 대비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어떤 서버 시스템의 어떤 단일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그런 일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 통해서 이제 전 분야가 통합 설계 검토 회의를 하면서 개발 초기부터 함께 설계를 시작해서 함께 의선을 나누면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환경이 좀 바뀐 거죠. 옛날에 비해서. 그런 것이 이제 동시공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이제 세계 최초로 완벽한 적용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동시 공학인데 과연 또 어떤 효과를 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것도 이후에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권 팀장님. 예. T50 개발팀은 이제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또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자동 체결 시스템,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조금 낯선데 네. 어떤 것입니까? 예, T50 동체는 약 한 13m 정도의 길이를 가집니다. 이러한 큰 동체를 한 번에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제 동체를 전방 동체, 중앙 동체, 후방 동체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누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작된 동체를 다시 이제 각 동체끼리 연결을 해야 전체 항공기의 동체가 됩니다. 이때 체결하는 방식이 저희들이 이제 T50 사업을 하기 전에 F-16 사업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그때의 방식은 좀 고전적인 방식을 썼습니다. 고전적인 방식이라면 큰 치구를 만들어 가지고 치구에 동체를 올려놓고 작업자 여러 명이서 그 체결을 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이런 체결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작업자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 항공기의 정밀도도 떨어지고 이러한 그 안 좋은 면들이 저희들이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T50을 개발하면서 좀 더 좋은 방식으로 해보자라는 이제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발달됐던 어떤 정밀 기계 기술, 그 다음에 무게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 또한 그 레이저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레이저 기술을 IT 기술과 융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수작업을 했던 부분을 자동화 좀 시켜보자라는 개념에서의 이 장치가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좀 더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동체를 올려놓고 동체의 위치를 움직여주는 기구가 있고요. 그다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레이저의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레이저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융합해주는 IT 기술에서 융합해줘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주는 컨트롤 시스템이 같이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나와주신 네 분의 이제 패널 분들께서는 이제 T50의 체계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상세 설계 부분에 이제 맡았던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말씀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핵심 개념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항공기의 조립 과정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부분 조립과 전체 조립이다. 기체의 앞부분과 중간 부분, 뒷부분을 각각 조립한 후 하나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드림라이너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보잉 787의 조립 과정을 살펴보자. 보잉 787기의 동체 앞부분은 미국과 일본에서, 중간 부분은 이탈리아에서, 뒷부분은 미국에서, 그리고 날개는 일본에서 제작됐다. 세계 곳곳에서 생산된 동체와 부품들은 전용 비행기에 실려 최종 조립 장소로 옮겨진다. 운반된 동체와 날개 그리고 부품들을 특수한 리프트에 실어 조립 공장 내부로 이동한 후 공장 내에서 주요 구성품을 장착한다. 이렇게 구성품 장착을 끝낸 동체와 날개는 생산 라인으로 옮겨져 조립을 시작한다. 동체 조립이 끝나면 착륙 장치와 비행기 좌석 등 항공기 내부에 내장재를 장착하고 비행기 엔진을 연결한다. 장착한 각종 부품이나 구성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내장재는 제대로 장착됐는지 확인 후 도색 작업까지 끝내면 비로소 항공기의 모습이 갖춰진다. 최초의 국산 고등훈련기 T-50도 세 부분의 동체와 날개를 각각 제작해 최종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주목할 점은 T-50 조립 과정에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이라는 신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이란 동체 체결 작업 시 컴퓨터가 설계 조건에 맞춰 동체 각 부분이 최적의 정렬 상태가 되도록 정밀하게 위치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T-50의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 적용은 보잉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사례다. 대부분의 선진 항공업체도 선뜻 도입하지 못한 신기술을 후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과감하게 개발하고 적용해 성공한 것이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TOC 고등훈련기의 상세 설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재일 대령님, 예. 이제 앞서 공군의 TOC의 체계 개발을 관리하며 도입했던 이 통합사업 관리팀, 이제 IPT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공군이 IPT 고등훈련기 이 사업의 관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체계 개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기 개발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숙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엔지니어의 업무고, 다른 하나는 획득 제도나 개발의 방법과 개발 과정, 적용 절차를 구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 진행의 방법론에 관한 것으로서 시스템 엔진 공학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이 획득 제도나 개발의 방법과 개발 과정, 적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항공기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보다 더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 내용들은 미 국방부나 미 공군에서 각 지침이나 안내서 혹은 규정 절차, 군사 표준 이런 것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군 IPT의 노력의 대부분은 미 국방부나 미 공군에서 적용 중인 규정 절차나 군사 표준, 경험 자료 등을 개발 현장에 맞도록 취합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항으로서는 IPT 제도의 도입과 또 단계적 개발을 통한 초도 양산 및 후속 양산, 초도 시험, 후속 시험. 두 번째는 개발의 요구도에 해당하는 운용 요구서 개발, 또 체계 요구서의 개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시스템 엔지니어링 과정과 절차에 대한 플래닝, 또 개발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일어나는 기본 설계 검토라든가 상세 설계 검토, 시험 준비 검토 이런 기술 검토 회의, 그 외에도 조종실 계통에 대한 설계라든가 혹은 교범 개발이라든가 형상 통제 및 관리 절차에 관한 것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절차라든가 과정이라든가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셔서 이제 IPT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살펴봐도 또 자세하게 또 하실 말씀과 또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정훈 팀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착륙장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쉽게 이제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TOC의 착륙장치 선정과 공급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실제 TOC 착륙장치 구매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부터 먼저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F-16 착륙장치를 제조했던 미국 그 회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었는데, 정작 나중에 보니까 이 카이는 유럽 회사와 이 착륙장치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미국 회사 측에 어떤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어떤 좀 다른 이 그 착륙장치 장착 과정에서 좀 생겼던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항공 선진국이라면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크게 이제 미국하고 이제 영국, 프랑스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TOC 한국 공군의 도입 규정들이 주로 미국산 전투기고, 저희 회사가 이제 그 전에 면허 생산했던 게 F-16이다 보니까 TOC도 F-16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착륙장치도 F-16 관련 기술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개념 연구를 시작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F-16 착륙장치 제조사인 메나스코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 착륙장치가 유력하게 떠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미국 메나스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자신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제 제안서를 받게 되는데, 금액을 실제보다는 좀 많이 냈던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기술 협상과 비용 협상을 했는데도 상당히 고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한국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가격을 깎거나 일정에 대해서 뭐 협상을 할 의도가 전혀 이제 비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저희 이제 다른 업체가 경쟁을 붙일 업체가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맞불 작전을 붙인 건데요. 찾았던 게 이제 유럽의 그 메시어 다우티라는 회사입니다. 메시어 다우티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아까 선진국의 영국과 프랑스라는 회사가 서방에 있다고 했는데 그 영볼 합작 기업이고요. 유럽에서 개발하는 여객기, 지금 에어버스사죠. 에어버스의 전체 랜딩 기어 시스템,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많은 전투기의 랜딩 기어를 다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착륙장치만 보면 현재에도 마켓 쉐어 1위, 넘버원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제 거대 회사랑 맞불을 붙였던 거고요.
지금까지 유로 회사가 구성품에 있어서 한국 시장에 진입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그 당시에 메셔다우티는 이번 기회에 한국 시장에 참 진출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마수거리 작전으로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썼던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메나스콘 좀 오판을 했고 자기 이런 상황이 된 줄을 모르고 끝까지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메나스콘 담당자들이 뭐 땅을 치고 후회하긴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미 물이 엎어진 다음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맞불 작전을 통해서 기술 협상과 비용 협상에서 상당히 그래도 저희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셨군요. 역시 이제 카이 측에 있어서의 이제 기술 또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협상력이 또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좀 뛰어나게 했었던 그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방금 이제 소개해 주신 이제 그 미셔 다우티라고 하는 이 회사와 관련돼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좀 남겨져 있는데요. 먼저 그 미셔 그 사진 한 장 보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셔 다우티에서 카이 쪽으로 보낸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게 되면은 3명의 외국인들이 넥타이를 이렇게 들고서 지금 이렇게 이 사진 웃고 있는데요. 그 옆에 또 짧은 편지도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면요. 친애하는 HJC, 만일 우리가 첫 비행 날짜 스케줄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미셔 다우티 나무에 매달리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대체 이 사진 속의 장난꾸러기 같은 이분들은 누구이고요? 이 편지 내용이 또 뭐 누구고 여기서 나오는 HJ 어떤 분입니까? 예, 그 HJ는 저희 김영준 전무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당시에는 착륙계통 개발 책임을 지셨던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착륙장치라는 게 큰 하중을 지지하는 거다 보니까 그 비행기에는 주로 이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드는데요. 몇몇 부분은 특히 강도를 요구한다는 이제 스틸, 쇠를 씁니다. 근데 철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비행기에서 쓰는 가장 강한 철 합금으로 만드는 게 랜딩기어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가공을 할 때 우리가 드릴 비트라고 해서 이제 가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강도가 맞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합금은 똑같은 형태 하루 만에 만들 거를 랜딩기어는 한 달을 걸고야 깎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런데 보통의 뭐 F-35도 그랬지만은 보통의 항공기 프로그램이 개발하다 보면 몇 년씩 지연되는 건 다반사입니다. 그게 뭐 일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처음에 이제 계약 위에도 당연히 미셔 다우티사는 더군다나 전투기급을 처음 개발한 회사가 몇 년씩의 일정 지연은 당연할 거라고 믿었던 모양인데 저희는 뭐 기존 얘기했듯이 일정을 착착 지켰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설계 일정은 예전 타상에 젖어서 그냥 지연되는 형태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개발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일정이 계속 지연됐던 거죠. 이제 도면도 늦게 나온 데다가 이게 또 제작 과정도 통상 랜딩기어는 주문하면 들어오는 데만 2년이 걸립니다. 단조품이기 때문에 단조 가공에 1년, 기계 가공에 1년에서. 그러니까 일정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고 조립을 하는 과정에 가장 늦게 들어오게 된 부품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당사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게 됐고요. 이러다가 비행 일정을 맞추지 시험 착수 일정을 못 맞추겠다는 판단하에 이제 여러 메셔 다우티에 재촉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심지어 그 메셔 다우티의 모 그룹이 이제 샤프란 그룹이라는데 그 개별사 임원진이 아니고 그룹사 임원진한테 쉽게 말하면 쳐들어가서 물건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됐고 그룹사에서도 처음에는 뭐 우리 T-50 개발을 좀 우습게 생각을 하다가 조그만 나라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고 몇 년 지연되겠거니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몇 번 찾아가고 협상하면서 이런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런 모습에 좀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또 약간의 그 자존심도 상했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넘버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 때문에 프로그램이 망치게 됐다는 오명을 지금 듣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이제 그룹의 부사장을 T-50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 사진에 맨 왼쪽에 있는 분이고요. 데이비드 우드라는 양반인데 부사장급이 프로그램 책임자로 내려오는 경우는 사실은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샤프란에서도 메셔다우트에서도 사태를 위중하게 봤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게 그 이제 장면이 이제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을 하는 건데 김영준 전무가 그 당시에 당신들이 물건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나도 이런 상황이 되면서 당신들도 이렇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나만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뭐 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협박 및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도 자신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차원에서 내가 내 자리를 걸고 이 납품을 지키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증명 사진을 사인이 아니라 사진을 통해서 자신들의 약속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인증샷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진을 보내면서 뭐 서류에 사인하는 것보다 좀 더 믿음이 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각오를 서로 다지면서 납품을 마치게 됐고 실제 납품은 가장 늦게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항공기 개발 일정에 맞춰서 납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지금야 이게 웃으면서 돌아보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당시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얼마나 그 직원들이 애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아니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사실 속에 뒤에 있는 나무 또 그들 셋이 달고 있는 그 넥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올려서 교수형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상황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예,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업체랑 비즈니스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보통 이게 점잖하게 회의를 하고 뭐 어떤 절차나 어떤 규정을 거쳐서 이제 따지거나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막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실 무시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마 해외 업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 에티켓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무시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저돌적으로 덤비는 회사로 비춰졌을 수 있는데 사실 저에겐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일단 목표만을 보고 사실 그런 절차, 약간의 예의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좀 달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일화로는 출장을 가게 되면 저희들은 뭐 일정이 가는 비행기표는 있었지만 오는 비행기표는 예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끝나야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티켓으로 가서 일이 끝나야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게 뭐 대부분의 출장이 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절박했었죠.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고젤디릉님, 저희가 이제 방금 이제 카이의 해외 구매팀과 유럽의 부품 업체 사이에서 있었던 일화를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제 허락된 예산과 또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지점들인데 서로 이 작업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이견이 좀 있었을 때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간과 예산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과정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현장에서 사업관리 공군 IPT 요원하고요. 또 주 업체였던 이 한국항공의 이 그 직원들과 이 갈등 상황이 좀 있었을 때는 주로 어떻게 그 부분들 좀 조정해 나가셨습니까? 갈등 상황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계획 진행과 관련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 업체와 IPT 간의 문제는 대부분이 이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T50 개발 사업은 공군이 주관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개발 현장에서 사용자인 공군과 개발을 주관하는 공군 IPT, 그리고 개발을 주도하는 개발 업체의 엔지니어, 이 3자 간의 이 의견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군의 요구를 고려해야 하고, 또 개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IPT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업체는 이 결정된 의사결정에 따라서 개발을 주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서 개발 의견의 차이가 발생이 되면은 공군 IPT는 당시에 미 국방부나 미 공군에 적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의 계획의 조정이라든가 관리, 또 업무 절차, 각종 기술 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T50 개발 모델로 적용한 F-16과 또 타항공기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교훈이라든가 경험이나 노하우 자료들을 획득을 해서 록히드 마틴의 기술자들과 토의하고 협의해서 전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록히드에 직접 문의를 해서 객관적인 해외 엔지니어의 기술 자문과 검토를 받아서도 의견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IPT의 의사결정은 현장 절차에 따라서 상세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의견이 조정된 후에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공군과 또 카이와 록히드 마틴 사이에 있어서의 3자 구조의 갈등 구조의 뭐 아주 그 표본 교본처럼 좀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지금도 쭉 한번 돌이켜 보면은 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순간에 이런 결정적인, 물론 이제 그 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본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것 말고 혹시 다른 요소가 좀 더 있었던 거 혹시 있습니까? 랜딩 기어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뭐 스트라이크 문제라든가 이게 형상 변경이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기의 형상하고 일반 엔지니어들이 배워서 탐색 개발 때부터 적용했던 그 설계 내용들하고 보면은 민간 항공에서 사용하는 것이 군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군의 요구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군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또 과거에 개발했던 록히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것이 그 카이가 주장하는 내용과 합당하는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예. 새롭게 발생되는 일회결례가 참 많았을 때고, 또 그때마다 또 관리하고 처리하는 과정들이 꽤 이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수성님, 이제 T50 개발팀은 1999년 말에 동시공학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요, PWS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셨더라고요. 이제 직접 기반 시스템까지 이제 개발하게 된 이런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PWS, 어떤 것을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옛날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주로 2D 내지는 꼭 필요한 분야에서만 이제 NC 가공을 위해서 3차원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적으로 쓴 그 3D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체계에서 이제 그 시스템이 돌아갈 때는 개발해서 거의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 설계가 내려오면 이제 그때 생산해서 이제 그 비주얼 에이드 같은 그런 3차원적인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개념을 잡고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 점진적인 그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카티아를 쓰면서
동시공학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시공학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카티아라는 장비를 써서 실물과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오히려 실물보다도 더 자리에 앉아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100%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내려가서 실물을 꼭 봐야만 되는, 어렵게 실물을 건드리고 구석구석 돌아봐야 되는 그런 그 불편함보다 카티아를 통해서 아주 구석구석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시간이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카티아를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생산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동시에 움직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축소가 된 거죠. 옛날에는 너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겠다. 뭐 이런 단계였다면은 거의 개념이 동시에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그리자마자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못 봐서 못 한다. 뭐 형상을 모르겠다. 이런 말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카티아가 쫙 전체 공유를 하면서 생산도 공유하고 군수 지원도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양을 몰라서 일을 착수 못 한다는 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생산 시스템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PWS라는 게 프로덕션 이제 워킹 그 시스템인데 여기에 모든 생산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다 모듈화 해가지고 하나하나 설계가 나오는 족족, 공유되는 족족 다 이렇게 일을 착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PWS 시스템이고,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독자적으로 우리 카이에서 개발한 것도 필요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히려 생산은 제작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작 경험을 가지고 역으로 또 설계를 더 또 지도할 수도 있거든요. 경험을 알려주고. 왜냐하면 설계자들은 그때 우리가 안 하던 걸 다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경험이 없거나 생산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산에 있던 경험 많은 사람들이 또 경험도 얘기해주고 그림을 보면서 설계에 대한 어떤 고쳐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으로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역 흐름도 생기고 순환음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때 아마 동시공학의 흐름이 아마 처음으로 하면서 설계 부서와 생산 기술 부서가 아주 가까워진 왕래가 잡고 아주 사이좋게 일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동시공학 자체적으로도 지금 이제 이 순서대로 해 나갔을 때의 완전하고 또 믿을 만한 부분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했었을 때 이게 좀 다 아기가 잘 맞을까라고 하는 이런 걱정들, 이게 이제 동시에 이제 이루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전투기 설계에 동시공학을 적용한 것이 T-50의 세계 이제 첫 번째 사례로 이게 그런 환경이 되었죠. 됐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행히 상세 설계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게 지금도 이제 회자가 되면서 자랑스럽지만 혹시 그 당시에 잘못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이제 덜컥 이제 들게 되는데요. 이제 초음속 제트기 개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우리 입장 내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당연히 선진국의 이런 선진 주자들을 쫓아가는 그 과정을 쫓아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었을 텐데 그 세계 최초의 동시공학을 그 당시에 이게 적용시켰던 이유가 무엇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 내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혹시 반대하는 의견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경험자 많은 사람이라든지 고참들, 아주 이제 책임자들은 옛날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옛날 방식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주장을 하고 카티아라든지 도면 그릴 시간이 없다. 그런 걸 언제 다 해가지고 진도를 맞추겠냐. 그래서 손으로 그린다든지 2D로 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카티아로 따라오는 것들은 나중 양산을 위해서 따라 붙이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조건을 쳐다보면 거의 다 그 당시에는 경험이 없는 대학교 막 나왔거나 안 그러면 이제 막 컴퓨터를 배워서 카티아를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배우는 걸 가지고 옛날 방식을 배우라 하기에는 너무 시간 낭비고 이 사람들도 옛날 방식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머리를 써야 되고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식을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환경이 컴퓨터를 써서 이 사람들 신규 사람들이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는 또 나라에서도 정책을 잘 쓴 게 F-16 완제기를 갖다가 1990년도에 10년대 동안 다 했거든요. 그 완제기 그 면허 생산을 하면서 완제기 조립이라든지 모든 데 대한 감을 다 익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한 록히드 마틴도 이제 끌어들여갖고 공동 개발을 하게 했고,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오는데, 근데 옛날 방식으로 설계를 하느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방식은 이제 새로 바뀌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단호하게 결정한 것이 이제 4대 원칙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티아를 100% 쓴다 우리는. 모든 게 모듈을 위해서 다 현물보다 더 빨리 컴퓨터를 통해서 생산 환경이나 현물을 접할 수 있다.
경험 충분히 그거는 제공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게나 길이 단위도 저 미국하고 하니까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같이 이제 영어를 쓰겠다, 언어를. 그러고 미국에서는 인치 파운드 단위를 쓰겠다. 일단 배우는 입장에서 그 단위를 다 맞춘 거죠. 예. 이게 우리의 뭐 그 당시로 따지면 킬로그램이라든지 뭐 미터라든지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물며 이거 사업 이름도 K자가 안 붙지 않습니까? T50. 그때부터 업체 주도하면서 공군이 주도하면서 국제화를 생각해서 그런 걸 파격적으로 다 버린 겁니다. 이 사업 이름도 K자 다 코리아라는 K자는 일단 양보를 하고 그냥 바로 T50으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출을 보고 국제화를 하고 공동개발이라는 국제화를 벌써 실현한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때 공군이 주도하고 우리가 업체가 주도하니까 그런 재량권이 좀 있었죠. 예. 그런 좋은 그 사업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목표별로 이제 개발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결정인데 이제 일품일도 그 당시에 아무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한 도면을 한 파트에 그리겠다. 모든 한 파트의 개념은 도면 하나에서 모든 게 정리되고 파트 하나하나마다의 개발 관리를 하겠다 해서 이제 낮게 단위별 관리를 위해서 일품일도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정한 것이 우리 이 개발을 하는데 아주 좋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하튼 반대하는 의견은 없지는 않았지만 이 항공산업의 환경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 속에 있어서의 이제 디지털화되어 갔어서 이 인력들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조금 노출이 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조금 이제 앞을 내다봐서 이제 국제화까지 생각을 하고 나서의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맞추어서 이제 고민했던 결과들을 이제 여기서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예. 접근하는 것도 아주 좋았죠. F-16이라는 면허 생산을 가져가서 우리가 생산할 항공기보다 더 레벨이 크고 또 조금 더 전투기 레벨의 환경을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또 주도했던 로키드 마틴이라는 사람과 공동 개발하는 환경을 갖추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 차고 나가야 될 카티아의 환경, 새로운 버전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못하지는 않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게 그때 당시로 잘 몰랐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영훈 팀장님, 예. 이제 처음 도입하기는 이제 자동 체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동시공학 적용됐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었을 텐데요. 네. 역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기억에 남는 어려운 점들 아니면 어떤 뭐 소개할 만한 일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처음 하는 것은 다 뭐든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아까 이춘 수석께서 저희들 F-16을 먼저 생산하고 난 경험을 가지고 TOC 개발에 들어갔었는데요.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20여 대의 F-16을 제작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미 그 제작 방식은 검증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도전할 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검증되어 있는 방식, 익숙한 작업에 선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선택할 때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F-16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애로사항, 작업자가 다친다든가 어떤 정밀도가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가지고 T50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설계하니까 우리 손에 설계하는 거에 맞도록 새로운 방법을 좀 창의적으로 강구하자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원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내보자 하는 아이디어 회의를 수차례 했었고요. 또한 그때도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선진 업체의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다가 어느 팀원 하나가 평소에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왔던 유사한 어떤 행태를 이제 하나를 잡은 거죠. 그걸 가지고 보니까 우리 T50을 설계 개발할 때 조금 변형을 해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어떤 토론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두 개 팀을 구성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실제로 이제 유사한 거에 대한 유사한 장치를 쓰고 있는 업체 또 그 업체에 그 장치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만드는 업체를 쭉 그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벤치마킹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쭉 입수해가지고 들어가서 하게 됐었는데 벤치마킹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재미있었던 사안이 좀 있습니다.
그 프랑스 쪽으로 갔던 팀들인데요. 그 팀들이 이제 벤치마킹 하면서 뭐 각종 데이터를 입수해가지고 노트북에 잔뜩 담아왔습니다. 데이터를. 그 프랑스 드골 공항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공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방을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그 열심히 모았는 데이터와 뭐 고민했던 그때 다 이제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찾도 못 하고 막 그 경찰하고 수배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왔죠. 그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출장 돌아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수집했던 데이터가 다 이제 소매치기가 없으니까. 근데 돌아온 이제 그 팀들이 기억으로 뭐 협상하고 잡았던 기억으로 다시 이제 그거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개념 설계를 들었던 그런 사항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동시고각에 적용됐던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수성님, 예. 이제 PWS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한다고 해서 뭐 그 프로그램이 이제 저절로 다 이제 이렇게 진행할 것 같지는 않고요. 부품의 설계나 생산 모든 과정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동시고각을 적용한 이전과 이후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꼭 맞는 설명이라고보다는 그때 그 환경이라든지 그때 사정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까지는 옛날 그 선진 항공사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주로 보잉이나 그다음 락히드 이런 쪽에서 그 앞 세대까지 항공기 개발을 거의 주도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자기들이 그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엔지니어가 수작업 내지는 머리로서 모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2D 정도로 수작업 내지는 2D로 도면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스티로폴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걸 써서 이제 모갑이라고 해서 가상의 어떤 지상에서 가상 실물 크기로 만들어서 모든 체크를 하면서 회로도 점검하고 전선도 끼고 파이프도 엮고 이렇게 하는 모든 작업을 그 목재나 실소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모갑이라는 걸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검증된 다음에 이제 상세 도면이나 시제작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애당초 그때도 완전히 1대1 사이즈가 아닌 프로토타입에 거의 뭐 조금 상가기계는 몇 개가 생략된 7, 80%의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제품을 한두 개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조금 고칠 것이 있으면 개정해가지고 풀 사이즈로 만들어서 완제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전진적이고도 좀 기간이 많이 걸리는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냐면 자기들만이 몇 개 안 되는 선진사만이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해내야만 그 마지막에 작품이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필요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경쟁 시대가 되고 컴퓨터도 발전해가지고 이제 그런 목재라든지 그 스티로폰을 쓰는 그 1대1 모갑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생략돼 가는 거죠. 이 컴퓨터를 써서 애당초부터 모든 그 현장감이나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점검을 하면서 그 실물보다도 어쩌면 더 정확한 컴퓨터를 모갑을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점검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시험만 빼고 컴퓨터상에서 확인할 시험들은 가능한 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못한 것들만 이제 시험 평가라든지 실제 시험으로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시험 종류도 가상으로 하고 실제로 하는 이런 걸 또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시스템 개발이 자동화가 많이 되고 컴퓨터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처음부터 제작하는데 생산이나 운영되기서부터 모양 자체가 카티아로 다 보여지니까 자기를 전부 다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방식과 지금 새로진 방식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순서를 기다려서 점진적으로 하다가 모두가 내가 다 볼 수 있는데 내일 벌써 시작할 수 있겠네 해서 동시에 전부 다 출발하는 그런 동시공학적 체계로 바뀌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이 그 항공기를 개발하는 체계가 하나 바뀐 시스템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T50을 개발할 때 그 시점이 아주 변하는 시점에 제일 앞부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라는 말을 갖다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런 환경에 우리가 제일 먼저 뛰어든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본 것처럼요. TOC 개발 과정에서는 세계 최초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가 붙는 것이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말씀 이제 주셨던 것처럼 동시공학에 관련된 부분들 또 자동 체결 같은 것들은 아예 뭐 최첨단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또 적용이 됐던 사례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업체 주도에서 한국 항공이 했지만은 공군 또한 마찬가지로 이 관리 차원에 있어서 이 그 IPT라고 하는 이 통합사업 관리팀을 운영하는 이런 일들도 그렇고요. 또 이제 초음속 제트기에 장착할 수 있는 부품 하나하나를 직접 고르고 가서 이 수입해 들여오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막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최초로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게 모두가 첫 시도였는데 모두 다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내면에는 어떤 또 비법이 좀 숨겨져 있고요. 또 그런 첫 사례를 통해서 얻어낸 성과 또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귀한 네 분 모셨으니까 마지막 정리 말씀으로 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정원 팀장님께서 말씀 주시죠. 네, 세계 최초나 뭐 첨단 기법을 도입한 것들이 저희가 첫 사례로 뭐 도입한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러한 시도가 결정이 발판이 돼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과 어떤 자주국방에 기하게 됐다는 데에서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많이 고생하고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엔 박영훈 팀장께서. 네, 저희가 개발했던 자동 체결 시스템이 세계 최초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기존 방식을 탈피한 그 당시에 어떤 최신화된 기술을 종합해가지고 융합해서 했던 어떤 시스템 개발이었고요. 그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그 시스템 이후에 TOC 부분도 추가적으로 또 다른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던 기본적인 원동이 된 것이 TOC의 자동 체결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또한 KUH 한국형 기동 헬기를 만들 때도 자동 체결 시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또 다른 기술로 확보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9월 달에 상세 설계 점검 회의를 성공적으로 승인받은 KFX도 동일한 동체 체결 시스템과 그보다 더 많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과감히 이렇게 시도할 수 있던 기본적인 계기가 됐던 게 T50의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엔 이수천 수석께서. 예, 뭐 결국은 그 정보를 입력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좋아야 되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시스템을 돌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그 품질 이것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민족의 이 품질이라는 건 제가 생각해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한번 밑바닥에서부터 훑기 시작하면은 이런 IT라든지 항공기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구축을 상당히 빨리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같이 한 호흡을 같이 한 동료로서 우리 동료들도 있지만은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만큼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더 나라에서 좋은 기회를 주고 더 좋은 도전을 하는 그런 항공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고재일 대령께서. 예, 결과가 좋았다는 이야기는 사용자인 공군이 만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 비결을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TOC 개발은 공군의 요구와 운영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군이 IPT를 우선 운영하고 요구도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개발 진행의 방법론인 시스템 매니징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걸 적절하게 개발에 적용함으로써 운용 개발과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절충 교육에 따라서 F-16을 기본 모델로 한 그 각종 자료라든가 기술 같은 것을 T-50에다가 많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큰 성과로서는 우리가 때문에 이 주어진 예산과 기간 내에 군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도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많다고 멀다고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처음 하는 일을 잘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경험이 없으니 긴장하다가 가지고 있는 실력조차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운데요. T50 개발팀은 달랐습니다. 처음인데 경험자들보다도 과감하게 새로운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기존의 기록들을 차례로 깨나갔습니다. T50 개발팀이 하고 있는 신나는 도전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